예, 바쁘신 일정에도 보물섬 남해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민과 함께 열리는 남해의 미래 세 번째 남해 탄소 중립의 소모로를 주제로 제3차 정책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박형철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정명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다이어 경례.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시간 관계상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전환기 속에서 남해가 가진 자연, 바다, 숲의 잠재력과 재생에너지를 결합하여 어떻게 사람을 회복시키는 탄소 중립의 웰니스 섬으로 거듭날지 그 구체적인 비전을 공유하고 대안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만드는 류경환 더불어민주당 사천 남해 하동지역 위원장이신 위원장님을 모시고 기조 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기조 발언은 아니고 발제에 앞서서 먼저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경환입니다. 예, 추운 날씨에도 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2차에는 정말 그 자리가 없어서 돌아가는 분도 많이 계셨고 또 1차에도 많이 와주셨고 이제 세 번째 포럼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참석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 선수가는 그 차산에서 그 농협 RPC 그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준공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또 거기에 또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도 거기 갔다 오는 길인데 아마 또 마치고 한번 오시게 될 것 같고 해서 정말 우리 남해의 미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열의가 참 대단하다는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뭐 웬만큼 한 세 번째 정도 되면 인자 안 가도 안 되겠나 하면서 안 오시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또 자리를 가득 채워주셔서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남해군의 미래를 함께 잘 설계해서 정말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우리 김현우 소장님께서 멀리서 발전해주러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고향이 남해시죠? 아버지 고향. 예, 아버지 고향이 성부 북섬 쪽인가요? 예, 신데 남해에 대한 애정을 아버지 고향이라서 아마 남해에 대한 애정을 또 누구보다 많이 가지고 계실 거고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발제를 좀 들으시고 저도 또 덧붙여서 몇 말씀 드리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어주시고 또 열띤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전문가의 시각을 통해 국내외 재생에너지 트렌드와 남해의 정책 방향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 성장과 대한연구소 김현우 소장을 모시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남해 청정에너지 준비라는 주제로 탄소 중립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현 시점에서 남해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활로를 제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작은 세미나 같은 건 줄 알고서 많은 분들 모이셔가지고선 너무 부담되고요. 제가 남해에 갈 활로를 제가 어떻게 제시하겠습니까? 근데 또 지역과 현장의 사정은 또 여기 있는 분들이 도현님을 포함해서 훨씬 잘 아실 것이고 저는 이제 밖에서 보니까 이런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참고로 드리려고 하고요. 정말 소개해 주셨지만 아버님 고향이 이쪽 지족의 북섬 나는 마을인데 아버님 삼촌 고모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에너지 기후정책연구소에서 한 10년 정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연구하고 담당을 하고 지금은 탈성장과 대한연구소라는 작은 민간 연구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쭉 남해의 현황하고 여러 계획을 좀 봤습니다.
그 남해군 도시기본계획하고 탄소중립기본계획 몇 가지 계획들을 봤고, 근데 보면 계획은 굉장히 많이 조사를 해서 열심히 만드셨어요. 그리고 고민도 많으신데 이게 좀 어려움이 있는 게 탄소 중립이라는 건 상당히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그래도 안전하게 살아가려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 그러니까 석탄하고 석유하고 천연가스를 아예 안 쓰는 거죠. 쉽게 말하면 2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석탄, 석유를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동의가 있죠. 근데 우리가 탄소가 어디서 배출되느냐 하면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배출이 됩니다. 뭐 가솔린, 디젤 차에서도 배출이 되고요. 석탄 화력, 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에서도 배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위장에서도 배출이 됩니다. 메탄이 상당한 양이 되거든요. 근데 남해 한우도 유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논에서도 배출이 됩니다. 논이 그 벼가 이제 물에 잠겨 있으면 이 벼뿌리하고 토양 사이에 그 메탄이 또 배출이 됩니다. 소위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메탄 배출량은 상당한 양이 논 벼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그럼 소도 다 없애고 벼도 다 없애냐?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먹고 사는 중요한 수단이고 또 우리 어떤 정체성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초지자체, 남해군도 기초지자체죠. 그 갖고 있는 역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갖고 있는 데이터도 많지 않고 또 이 군에서 이렇게 계획 세우고 뭐 이렇게 봤자 사실은 표나는 게 별로 없거든요. LED 전구로 바꾼다든지 뭐 몇 가지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반짝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으로 하면은 사실 이게 막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남해가 100%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느냐고 쉽지는 않은 거죠. 왜냐하면 남해에는 그 전기 발전원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 발전 전기 대부분은 그 삼천포 화력이나 고성 하이에서 많이 이제 끌어오게 되어 있는 곳이고, 그러면은 남해를 에너지 자립하고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남해에서나 남해가 쓰는 전기를 만들어내자 그러면은 그럼 또 이게 그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는 거죠. 남해에서 전기 생산이 아니라 다른 데서 생산한 전기를 끌어오고 대신에 남해에서만 할 수 있는 것. 해양 자원이라든지 산림, 그 다음에 농촌 자원을 갖고 더 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하는 게 더 균형 있는 조화로운 어떤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을 좀 그렇게 갖고 있고요. 또 남해 구체적인 현황을 보면은 건물 부문 에너지 수요가 좀 많은 편입니다. 요거는 그 대명이라든지 이렇게 리조트도 많이 들어오는 이유도 있고요. 서면의 그 이 복합 석탄 가스 화력 발전이 2021년에 백지화가 됐죠. 근데 찬반도 많았고 굉장히 갈등도 많았는데 결국은 백지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오염도 오염이지만 대규모 발전 시설을 남해에 들이는 게 쉽지 않다는 게 좀 이제 경험이 됐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조량은 굉장히 좋습니다. 햇빛이 좋지요. 근데 태양광을 막 깔 수 있는 어떤 그 부지, 나대지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요키도 인근하고 여러 곳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면 단위로 지금 그 도시가스가 좀 들어오고 있죠. 큰 저기 변화고, 또 인구가 고령화되는 거는 전국 공통적인 현상이고 빈집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하고 관광자원 활용을 점점 확대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남해 시민 햇빛 발전 협동조합 같은 지역 역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과 자원을 갖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래서 저는 남해 자체의 탄소 중립을 너무 강조하거나 아니면 또 남해 자체의 에너지 자립을 너무 강조하는 것보다는 이 섬 자체가 보물인 남해를 더욱 가꾸는, 남해만 잘할 수 있는 에너지 프로젝트를 우리가 모색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에너지 족보를 보시면 이게 그 서면에서 계획되었던 석탄가스화 화력발전소입니다. 요 백지화가 되었고요. 400메가와트면 상당한 용량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원전 하나의 3분의 1 정도 용량이 원래는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그
일조량하고 해상풍력 자원인데 해상풍력이 노란색, 주황색이 바람이 그 전기가 잘 생산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주도 인근하고 요 남에서 좀 떨어진 요 욕조도 남쪽하고 울산 앞바다까지가 좋은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태양광 자원을 보시면은 이쪽이 그 여수부터 이 부산 쪽이 이 바닷가 쪽이 대체로 좋은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여러분 잘 알겠지만 남해가 산이 엄청 많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안가 말고는 이제 논. 근데 그 면적이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논에다 태양광을 까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남해에서 지금 물론 지금 태양광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창고라든지 아니면 공용 건물 이런 데 옥상이 여전히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이런 데 할 수 있는 데를 먼저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면은 설치비도 적게 들고 관리도 좋고 그렇죠. 할 수 있는 데 많은데 근데 우리가 한 5년, 10년 뒤까지 에너지 생산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데도 찾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남해가 좀 영동형 태양광을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영동형 태양광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농지 태양광은 농지에다가 일반용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아래는 그늘이 져서 그 농사를 못 짓는 거죠. 물론 그 아래에도 명이나물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 표고버섯이나 이렇게 음지성 식물이나 작물을 할 수가 있었지만 일반 작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작물이라는 게 하루 8시간, 12시간 다 햇볕이 필요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 생장 포화점이라고 해서 일정한 시간 동안 근데 작물마다 다릅니다. 어떤 작물은 2시간 햇볕 때문에 충분하고 어떤 작물은 한 7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죠. 또 계절마다도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그 생장 포화점 이상은 햇빛이 더 비쳐도 자라거나 열매를 맺는 데는 별 차이가 없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 모듈을 이렇게 좀 간격을 두고 이렇게 얼기설기 배치를 하면은 그늘이 졌다가 햇빛이 들어왔다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햇빛이 들어오는 양이 생장 포화점 이상이면은 작물이 자라고 거두는데 별 무리가 없다 해서 나온 개념이 영농형 태양광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을 하면서 관련 농사를 이렇게 짓는 거죠. 근데 물론 이렇게 기둥이 있고 막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예컨대 논에서 하는 영농형 태양광은 이 그 콤바인이 들어갈 정도의 그 간격하고 이동 경로 같은 거를 계산을 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영농형 태양광 이게 나온 지가 10여 년 됐는데 벼 같은 거하고 몇 가지 작물을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수확량은 조금씩 떨어집니다. 작물의 종류에 따라서 5% 떨어지는 게 있고 10% 이상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남해에 보이면은 주요 작물이 고사리, 마늘, 단호박, 키위, 유자, 시금치 맞죠? 들어가는 게. 근데 보시면은 일단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수확량 문제도 있고 이게 그 땅 주인 지주하고 이제 소장 농사의 이제 이익 배분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하게 되면 농사는 농사대로 짓고 100kg 수확하던 거를 90kg 수확이나 80kg 수확하고 대신에 이 태양광 발전 수익이 이만큼 부가 수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잠재력이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일단 키위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해가 키위가 주요 작물이죠. 근데 키위는 이미 원래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태양광 모듈을 딱 얹을 수 있는 구조물이 이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키위도 종류에 따라 다른데 골드 키위 같으면 이 비가림막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곰팡이병 이런 것들을 줄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지금 남해에 있는 그 키위를 이제 그 지주대를 활용하거나 개조를 해서 또는 새로 이제 키위 농장을 할 때는 그렇게 해서 하면은 지금 프랑스 같은 데서 이미 키위하고 그 포도를 이제 많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바로는 안 되겠죠.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농진청, 에너지관리공단 이런 데하고 이제 연구 용역을 간단하게 해서 시범 사업을 먼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마늘은 근데 보시면 제주도에서는 마늘 양파가 수확량이 제법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따뜻한 햇빛을 많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대체로 계속 이어짓기를 하지 않습니까? 배추 심었다가 이제 배추 뽑고 마늘 심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뭐 단호박 했다가 시금치 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근데 한번 시설물 영농형 태양광 기준대랑 모듈을 하면은 길게는 20년, 한 8년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그 태양광 시설물이 있어도 괜찮은 이어짓기가 가능한 작물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 태양광을 한다고 해갖고 남해에서 하던 특산물 작물들이 많이 피해를 입거나 이게 교란이 되면 또 곤란할 것 같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태양광을 해갖고 발전시설의 수입이 갑자기 많이 나오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은 남해의 특징을 살린 테마가 있는 영농형 태양광을 한다. 그런 괜찮은 어떤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상 태양광도 잠재력이 상당합니다. 근데 수상 태양광은 보통 이렇게 저수지 위에다가 이렇게 그 부유체를 해갖고 그 위에다 태양광을 얻는데 이게 발전율도 높습니다. 물이 시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양광은 한여름에 발전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봄, 가을 선선할 때 발전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상 태양광이 좋은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몇 년 전에 제가 사전 정보가 없이 걸어가다가 만난 이게 선소의 그 화수 종말처리장의 에코파크에 있는 태양광이죠. 그래서 규모가 상당히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이것도 일종의 수상 태양광입니다. 아래가 이제 그 습지이기 때문에 그 발전율이 좋죠. 물론 이런 데는 철새가 자꾸 똥을 싸거나 이러면 이거는 관리를 해줘야 되거나 대책이 필요하지만 그 수상 태양광은 저수지 위에도 되고 화수 종말처리장 위에도 되고 뭐 배수지 이런 데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해에 저수지가 아직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근데 저수지를 꽉 채우는 게 아니라 수면에 한 10% 20% 정도 채우면 상당한 발전 설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잠재적인 자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육지해상풍력 단지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이거 되게 좀 민감한 부분이래 가지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랑 생각나는 거는 좀 공유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 남해 청선이고 여기 두미도, 그 두미도 인근 쪽으로 해갖고선 이렇게 한 4개 단지 정도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미주항 남쪽의 멸치어장 조업에 아무래도 이거는 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경관 영향도 있을 겁니다. 아마 미주에서 보면은 이 요즘 나오는 태양광 이게 10메가와트급 정도 되는데 타워가 한 150m 정도 높이가 됩니다. 근데 물론 머리서 보면 요만하게 보이긴 하겠지만 미디어에서도 충분히 보일 정도로.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는 멋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굉장히 거슬린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쪽 그 창산 옆에 삼천포항 우측으로 해저 케이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바다 밑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우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남해군에서 쓸 전력은 아닙니다. 이게 아마 개발되는데 이제 5년 이상은 그러니까 전력 그립 발전을 시작해서 전력망이 접속되는데 5년 이상이 걸릴 겁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고성이나 삼천포 화력 또는 가스 화력도 다 이제 재생에너지로 대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유력한 발전원은 태양광하고 해상풍력인데 그러면은 이게 언젠가는 필요한 계획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욕지도 부분의 계획은 너무 좀 과포화되어 있고 너무 일방적이고 그 다음에 이 어업이라든지 환경 영향이라든지 주민 동의가 아직 충분치 않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어업권하고 발전이 공유 같은 거는 어민하고 통영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죠. 참고로 경남권역의 해상풍력 대책위원회에는 이 욕지도 주변 두미도 쪽 700km 평방킬로미터 정도를 아예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 보호구역으로 하라는 것은 최소한의 어업은 하더라도 이렇게 에너지원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금지를 아예 시켜버리자 그런 제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력사업 관련법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지금 협의가 아직 불충분한 부분도 있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그 남의 분들도 어떤 그 정보와 입장을 가지실 필요는 있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재생에너지의 지역 공동 자산화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도시 사람들이 그 시골에다가 이제 이 억지로 설치하게 하고 그 수입은 겨우 도시 사람이 가져가고 시골 사람들은 또 이렇게 흉물스러운 태양광 풍력 단지만 안고 있다. 또는 이렇게 태양광 풍력을 했는데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아무것도 돈도 못 받으면서 피해만 본다. 그런 어떤 갈등들이 계속 있지요. 그래서 근데 그 경기도 여주의 부양리라고 그 뉴스에 여러 번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을 하셨고 그 부양리는 어떠냐 하면은 마을에 그 쟁여둔 마을 기금을 가지고선 700 몇만 원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에너지 공단에서 그 대출받는 거 합쳐서 이제 마을 태양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 것이 아닌 거예요. 마을 기금으로 만든 마을표 태양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매년 1,000만 원 이상 되는데 그럼 그거를 개인이 나눠 갖는 게 아니라 마을에 계속 써요. 마을 공동 불필소를 만들고 마을 버스를 돌리고 그렇게 하면은 누구도 불만이 없고 마을 전체가 좋아지는 거죠. 편리해지고 그러니까는 인구가 조금씩 늘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공동 자산으로 많이 늘리고 관리하고 수입 배분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 군하고 이제 공공기구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곳을 남의 재생에너지 공사를 설립한다든지 또는 군에서 주선하는 발전회사, 에너지 협동조합 등과 컨소시엄을 해서 이런 지역 공동 자산으로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면은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기, 거기서 나오는 돈도 지역에서 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러면 돈을 벌어서 뭐에 쓰느냐? 예를 들어서 남해를 돌아다니는 버스의 그 편수를 늘린다든지 요금을 저렴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공동으로 이제 편한 쪽으로 쓰게 되면은 되게 사람들한테 이래서 효과가 있구나 호응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농업하고 어업 부문의 탄소 중립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계획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를 수치로 효과를 계산을 하면 계속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바이오차라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나무든 뭐 풀이든 이런 것들을 이제 열을 가하면은 이게 검은 재가 되는 게 바이오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땅에다 이제 비료처럼 거름처럼 묻으면 그 목칠 식물에 있던 탄소가 흙으로 고정이 된다는 개념이어서 이제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되는 기법인데 이 바이오차를 얼만큼 하면은 그러면은 얼만큼 탄소 고정 효과가 있느냐라는 거는 계속 연구 단계입니다. 근데 이 탄소 크레딧 얘기가 있긴 하지만은 또 농민 입장에서는 이제까지는 그러면은 유기농하라고 그 자연 퇴비하라고 이렇게 막 하다가 갑자기 공장에서 만든 바이오차를 넣어야 되느냐라고 혼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블루카본이라고 해양에서 나오는 카본은 뭐냐면은 그 잘피라든지 이런 그 해류류를 바다에 심어서 그 이 잘피가 또는 뭐 여기서 맹그로브도 있는데요. 그게 이제 많이 자라면은 그게 이제 광합성을 해서 탄소 흡수 고정을 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이 잘피를 얼만큼 심으면 얼만큼 살아남고 얼만큼 탄소 고정 효과가 있는지는 이것도 데이터가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데이터로 이렇게 측정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하기보다는 농업하고 어업이 갖고 있는 본래의 어떤 다면적 가치, 그러니까 남해의 농업과 어업이 갖고 있는 매력을 살리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라는 전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치유 생태 농업 네트워크 남해에서 이미 재미나게 하고 있는 것들이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다 잘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 수도권 대도시 사람들도 충분히 관심을 갖고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남해를 가보자 아니면은 다 함께 이걸 해보자 입소문을 내보자라는 생각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원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업도 말씀드렸고요. 제가 그랬고 블루카본은 유보적으로 말씀 좀 드렸고
해양보호구역 조성과 활용 개념으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남해가 그냥 보물섬이 아니라 정말 해양 자체가 보물이고 남해 사람들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가꾸고 있구나. 그래서 너무 좋구나라는 거를 보여주자라는 거죠. 그 통영의 그 선바다 음식학교 작년 시작된 게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거든요. 이런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천의 죽방염 하시는 그 김경판 어부님이 직접 이 죽방에 몰려드는 쓰레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연구를 해서 이렇게 쓰레기를 잡아내는 이 통발 같은 것도 발명 특허를 내시고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해양 쓰레기가 많이 지금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저는 너무너무 좀, 근데 이게 어민들도 해양 쓰레기 이렇게 수거를 하거나 분리를 하거나 이러면은 내가 고기를 잡아오는 것 못지않게 돈이 되거나 보람이 있구나라고 좀 인정을 받는다면, 보상을 받는다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10년을 두고 진짜 해양 쓰레기 폐기물 처리 모범 지자체를 좀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분 정도도 제가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도넛 도시라는 겁니다. 아마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도넛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글자가 잘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이 도넛의 바깥꼬리는 지구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는 기후변화, 해양 산성화, 담수 고갈, 새로운 독성 화학 물질, 생물종 다양성 이런 것들이 9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9개 중에 이미 6개가 한계를 넘어섰다고 과학자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도넛의 안쪽에 뭐가 있냐면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사회적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 수준 이상의 교육, 수입, 성평등, 민주주의, 네트워크 이런 게 필요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너무 자원을 많이 쓰거나 아니면 기후변화를 많이 일으키거나 그러면 이 안쪽까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근데 좀 보시면 남해의 기후 취약성 연구를 보시면은 이 건강하고 농축산, 산림, 해양수산 이런 게 이제 많이 취약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좀 종합을 해서 요거는 제 마음대로 남해의 도시 도넛 상태를 그려본 겁니다. 그러니까는 되게 과학적인 건 아닌데 직관적으로 남해의 상태를 진단을 해보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이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기후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해양 산성화라든지 그 다음에 과도한 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된다. 갯녹음이라고 이 산호랑 헬기가 죽는 현상, 백화 현상이라든지 하고요. 미세먼지 대기오염이 남해가 경남 2위더라고요. 그 다음에 화학 비료에 많은 사용이 있고요. 위락기술, 해저터널 이런 게 이제 토지 개간의 문제죠. 어종변화나 어획량 감소가 체감되고 있을 겁니다. 대중교통 분담률이 또 20% 수준이라 높지 않은 편인 거죠. 그 다음에 에너지는 아직 기름 보일러에 의존하고 있고, 보건 고령화에 따라 의료 서비스 필요가 증가가 될 겁니다. 성평등, 공직에서 여성의 참여가 낮은 것 같고요. 주거는 빈집하고 청년 주거 환경 부족이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많이 삐쭉삐쭉할수록 안 좋은 겁니다. 이런 너무 지구한테 많이 부담을 주는 거고요. 빨간 게 아래쪽으로 많이 삐쭉삐쭉하면은 우리 삶의 기초가 좀 충족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바람직한 거는 이 매끈한 도넛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도넛이 이랬다 그러면은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은 10년 뒤, 20년 뒤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것이냐. 그래서 기후변화 영향도 줄이고 해양산성화도 줄이고 해양 쓰레기도 줄이고 도시화의 어떤 부작용도 줄이고 그러면서 민주주의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주거, 복지, 교육 같은 거를 개선을 하는 그런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 한국의 여러 도시들의 도시 계획이나 비전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하나만 설명드리면은 GRDP라고 그러니까 그 지역의 총생산, 지역 GDP가 있고 GPI라고 해서 참 진보지수라는 건데요. 그러니까는 그 환경, 소득, 그 다음에 생활적인 만족감, 행복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그
계산한 게 GPI인데 보면은 GRDP는 늘어나는데 GPI는 정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 같으면은 제가 지난주에 울산에서 강의할 때 이걸 보여드리고 깜짝 놀라시던데 울산은 GRDP 이렇게 올랐는데 GPI는 전국에서 낮은 수준인 거예요. 남해는 GPI 데이터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거나 연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남해에서 이제 소득은 총소득하고 1인당 소득은 늘어났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지 깨끗하다고 느끼는지 만족하다고 느끼는지 편안하다고 느끼는지 그래서 그런 게 점점점 GPI 자체가 늘어나면서 이 도너스로 매끈해지는 그런 어떤 계획과 구상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남의 여러 가지 기전이 있지만 이러한 기전 속에 이 도넛에 대한 고려 같은 건 없을 것 같아서 조금 탄소 중립보다는 조금 넓게 좀 보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도시 도넛의 접근법까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여하튼 들으시면 알겠지만 제가 남의 지역과 현장은 당연히 여러분들도 잘 모릅니다만 밖에서 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거 같더라 이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저는 henday 홈스라는 회사를 알고 계십니까? 네. henday 홈스라는 현대 모릅니까? 그 henday 홈스라는 회사에서 저희들이 한 20km 옥상에다가 20km짜리 패널을 설치를 했다는 겁니다. 3, 4년 전에 했는데 이게 해마다 가면서 한국 블랙 거래소 또 한전 남해 기사 이 돈이 두 군데서 들어오거든요. 네. 들어오는데 자꾸 좀 적어져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5%씩 정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태양광 모듈 자체가 좀 낡기도 하고 먼지가 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량이 줄어들면은 돈상이 적게 들기도 그래갖고 발전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거를 들여다보시거나 아니면은 물어보세요. 그 회사한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발전량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래갖고 발전량이 줄어들어서 돈이 적게 들었다면은 손해를 보신 건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네, 그걸 잘 알았습니다. 그럼 하나는 아까 그 기업 공동체라고 거 있었죠 사업에. 저희는 상주면에 제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주에는 상주 수육장이 인근에 있고 또 금산 보양이 또 인근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그 부위에 묵은 전답들이 여기서도 깊지않은 전답들이 많이 있어요. 그 설치를 할 때도 남의 그래서 허가를 아닙니다. 왜 그럽니까? 그게 아마 그 경사도가 15도 이상 산지이거나 아니면 절대 농지에서 그럴 수 있는데요. 그거는 규제로 묶여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그러면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제도를 바꿔서 할 수 있게 하거나 남의 군에서 주선을 해서 프로젝트라고. 네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허가를 안 줘요. 그래서 허가를 안 주면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유계관 의원님께서 그 좀 힘을 써가지고 앞으로 이제 허가가 좀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줘야 예, 지금 질의응답은 별도로 시간을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우리 발제하신 분들이 질의응답을 여기 계신 분들 궁금증 등등을 이렇게 다 풀어주고 가실 거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정적인 강연을 펼쳐주신 김현호 소장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앞서 살펴본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우리 남해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고민해온 유경환 위원장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유경환 위원장께서는 남해 탄소 중립의 섬으로라는 주제로 우리 남해가 그리는 남해의 미래 정책 비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현우 소장님께서 차분하게 남해의 탄소 중립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탄소 중립은 우리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 없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준비를 하고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추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탄소 중립 섬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사업들 하나씩 추진해 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제안해 주신 대로 이 탄소 중립이라는 이런 사업과 좀 관광을 결합시켜서 우리 지역 이미지를 좀 개선하고 높이고, 또 그걸 잘 활용해서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좀 명품 관광도시로 발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남해에서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을 실천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준비를 좀 해나가자, 이렇게 이해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들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아마 질문하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태양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실제 지금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점들이 많이 있어서 질문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해군 발전 핵심 5대 정책, 이거는 제가 1차 때 포럼에서는 우리 남해군 전체를 정원의 섬으로 만들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현재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남해가 굉장히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잘 보존하고 가꾸고, 그래서 그걸 하나의 정원으로 만들고, 또 각 읍면별로 그 주제가 있는, 테마가 있는 정원들을 하나씩 만들고, 또 마을별로도 이 정원들을, 마을 정원도 활성화시키고, 또 집집마다 이 꽃을 좋아하는 분들은 개인 정원도 이렇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또 군에서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좀 관광객들에게 개방을 해서 관광객들이 그걸 보고 즐기고 참여하고 하는 그런 섬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제 2회 때는 치유와 힐링의 섬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잘 만들어진 남해의 정원 속에서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치유 힐링 시설들을 준비를 하고, 또 그 시설 속에서 센터에서 머물면서 지역의 다양한 달리기, 걷기, 요가, 명상 등 프로그램들을 자기 입맛대로 골라서 체류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남해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그 연장선에서 남해를 탄소 중립을 실천하면서 이것을 우리 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좀 접목시키면 좋겠다라고 좀 고민을 했고, 좀 그런 제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어떤 행태로든지 추진해야 될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관광을 좀 접목시켜서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목적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여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또 그것들이 우리 주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정책을 모색을 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도 이 재생에너지와 탄소 중립 정책들이 그런 기반이 우리 지속 가능한 우리 관광 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 탄소 중립 정책들을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생산, 일단 1차적으로는 그 재생에너지를 생산을 해야 되겠죠. 그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어쨌든 우리 지역 경관을 해치지 않고 또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자기들 지붕에, 우리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하는 정책들을 1차죠. 그 다음에 2차는 여러 가지 마을 단위에서 유유 부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디 우리가 군민과의 대화에 가보면 소류지가 폐지가 이용 안 하는 저수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저수지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해서 마을 공동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 건의를 하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 조례나 법령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렵다라는 답변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될 테고, 법령 개정이 필요하면 법도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법령 개정이 필요한지 하는 것들을 지금 조사하고 그렇게 좀 개선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발맞춰서 저희들도 건의할 거는 건의를 도나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우리 자체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발빠르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을 통해서 그런 곳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뭐 거리 제한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마을 국도에서 200m, 뭐 그다음에 그 지역 군역 단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은 그냥 군수가 해라 말아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과 함께 특히 거리 문제는 국민들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예전에 한참 그 규제가 없을 때 곳곳에 태양광을 많이 설치해서 좀 미관을 해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폐해들 때문에 이제 이런 그 거리 제한을 해놨는데 이제 여기서 공동 사업을 하거나 그 지역 주민들이 동의를 하거나 했을 때는 뭐 풀어준다거나 하는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런 그 지금 조례나 이런 부분도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을 좀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원칙들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고 주민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마지막에 있습니다. 소득이라고 있습니다만 소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체험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런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런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 탄소 중립이나 에너지 자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책들을 펼쳐나가면서 그게 우리 지역 그 활성화, 지역 발전이나 지역 관광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들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면서 그런 정책들을 펼쳐야 한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해나갈 건가 하는 것들을 좀 고민했던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탄소 중립 에너지 기반을 구축을 해서 다양한 특히 뭐 주택, 마을 그 공동부지, 그 다음에 또 공공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보면 뭐 송정 해수욕장의 주차장, 상주 주차장, 뭐 두곡, 남면 갔더니 월포 해수욕장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농업진흥구역에서 안 됩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농지법 개정이나 영농형 태양광광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니 그 주차장인데 그 농업진흥구역이라고 그 태양광을 설치 못한다는 것은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제 개선해 나가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에너지 기반을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공공 건물들에 태양광을 얹을 수 있는 데는 다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하고 주변에서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햇빛조합 지금 이사장님을 목사님 맡고 계십니까? 맡고 계시는데 태양광 이 공공 건물이나 이런 쪽에 태양광을 얹을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그걸 빌리지를 못합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데는 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조합 이런 데서 그 공공 건물들에 이걸 좀 우리가 빌려 쓰겠다 하면 굉장히 낮은 임대료를 받고 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 아직 경남에는 그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특히 우리 남해도 만약에 경남이 안 되는 남해라도 이런 그 마을이나 이런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공공건물 옥상을 빌려서 태양광 발전을 하고 싶다 하면 그게 큰 문제가 없으면 할 수 있도록 이걸 제도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원칙을 기준을 세워서 개인한테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 이런 그 탄소 중립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기반 구축을 하기 위한 좀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해내고 그러면 그것을 탄소 중립 관광과 좀 연계를 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3단계는 이제 탄소 중립 이런 그 기반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관광을 활성화시킬지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시설들을 해나가는 것. 그게 2단계. 3단계는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면서 소득을 발생시켜서 그 소득이 주민에게 돌아가고 우리 남의 관광이 활성화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나씩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아까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변에 있는 그 다음에 아까 태양광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현실화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소규모 소형 풍력 발전소 기술이 발달됨으로 해서 다양한 이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들이 뭐 장치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 많이 발굴될 거라 생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저는 이제 우리 남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시범지구로 그런 것들을 빨리 좀 도입을 해서 정부 사업을 따와서 시범 사업들을 선정하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우리가 좀 해서 그런 것들도 많이 설치를 해서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해내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그러면 어떻게 좀 관광을 활성화시켜 나갈지 하는 것들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뭐 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도시화가 많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숲을
강조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숲을 많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도래변에 보면 이게 이제 정부 사업으로 도시 숲 조성 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예산 지원을 받기 때문에 지금 국도변에 보면 이어리도 그 나무 심어놓고 차면에도 가면 막 나무를 많이 새로 심어놨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활용해서 좀 관광 자원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나무만 심을 게 아니라 나무를 심어도 좀 나중에 이 나무가 자라서 포토존이 되고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또 도심 지역에는 나무 심을 공간이 없으면 이런 벽면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수직 정원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 방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 제가 이 사진에 없는데 상하이에 갔는데 루이비통 스마트 팝이라 해가지고 옛날 건물들을 루이비통에서 자기들 그 루이비통을 명품 판매하는 그 상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벽면을 이렇게 수직 정원 안에 화분들이 꽂혀져 있습니다. 꽂혀져 있고 물을 자동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호수를 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냥 시간 되면 여기 딱 맞게 생육 환경에 맞게 물을 이렇게 주면서 관리를 하는 스마트 수직 정원인데 이제 이런 것처럼 우리 남해도 거리나 이런 곳에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탄소 중립의 어떤 정책으로 탄소 중립에 기여도 하고 또 한편 이걸 관광 자원화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런 걸 또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하면 그 남해에 대한 이미지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다음에 아까 요 옆에 보면 이제 천연 쿨림 이런 데 떠볼 때는 이런 데서 물이 나와서 좀 시원하게 해주고 이러면서 이 한 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심미적으로 눈으로 봐도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고 도시가 아늑해지고 편안해지고 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서 이것들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입니다. 바다도 아까 블루카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정원 포럼 할 때 수중 정원을 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다에 우리가 어초나 이런 걸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업들을 활용해서 바다에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들을 추진을 해서 조각품을 엮거나 이런 해초류를 심고 이런 그 수중 정원을 만드는 작업들을 해나가면서 이런 것들도 프리다이빙을 하는 동호인들에게 와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 프리를 즐길 수 있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자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탄소 중립의 정책의 사업의 하나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관광객들, 이런 동호인들이 남해 찾아와서 머물면서 이런 활동들을 하게 하는 거죠. 제주도에 그 지난번에 작년에 미조에 공정여행 뭐 이렇게 해서 지속가능협의회에서 프리다이빙 그 하는 동호인들을 남해로 한 200명 정도 유치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수중정화 활동하는 미조 앞바다에. 근데 그때 그러면 여기 어떻게 왔냐고 물었더니 숙소만 홍보하고 숙소만 연결시켜주고 다 와서 참가비 받고 자기들이 돈 내고 와서 그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젊은 친구들 중에서도 사회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 의미 있는 활동을 하려고 하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의미 있는 일 활동을 하려고 하는 이런 그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걸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에는 또 플로빙이라고 하더만 플로깅, 조깅하면서 쓰레기 줍고 하는 활동들을 플로깅이라고 해서 그런 동호인 활동도 많이 있는데 제주도에는 플로빙이라고 해서 프로 다이빙을 즐기면서 그런 활동, 바깥에 쓰레기를 주워내고 하는 클럽, 동호인이 있는데 그 신청들을 보니까 회원으로 왔는데 굉장히 전국에서 신청자를 모집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을 사례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도 이런 사업들도 잘 활용해서 탄소 중립 정책과 연관시켜서 하면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같이 해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재생에너지를 생산을 할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공공건물이나 이런 데 재생을 생산을 해내면 숙박시설, 우리 송정혜 이장님, 그다음에 이미조면 이장 단장이 와 계시는데 마을 해관을 펜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는 조금 그 큰 소나무들이 있어서 태양광을 설치하기는 그렇게 좋은 여건은 아닌데 예를 들면 그런 곳에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그게 소비를 하게 하고 그럼 우리는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해서 운영하는 숙박업소다라고 하는 이런 인정업체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젊은 친구들의 여행객들에게 여기는 아리백, 우리가 아리백 기업이라고 재생에너지만 사용해서 물건을 생산해내는 기업들을 아리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리백 운동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 남해 같은 경우에는 아리백 관광 숙소를 아니면 관광 음식점, 뭐 카페,
체험장 이런 것들을 지정제를 운영을 해서 거기서 생기를 생산해서 100% 이용하는 그런 시설들은 아리백 웰리스 뭐 인증 숙소, 뭐 식당 이런 식으로 인증제를 붙여주고 그걸 군에서 홍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그 집에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탄소 중립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람도 느끼고 또 더 좀 나아간다면 그런 숙박객들에게는 지역 상품권을 뭐 한 5천 원, 10,000원 지원한다거나 좀 이런 유도 정책을 치면 굉장히 활성화될 거라고 봅니다. 뭐 얼마든지 그런 상품권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다른 지역에 가면 관광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자고 하면 얼마를 돌려주는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길버 트래킹이라는 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밀양에 한번 갔는데 거기서 입장료를 주는 관광지 한 군데 들리고 식당에서 밥을 먹은 영수증을 하니까 1인당 15,000원씩 돌려받았습니다. 다른 데는 이미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런 곳에서 만약에 자고 먹고 뭘 한다면 우리가 그런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 집도 그래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확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이런 정책들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에리백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관광 관련 업소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또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늘어나게 되면 탄소 중립도 그런 사업도 하고 관광객도 유치하고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마찬가지 아까 드린 말씀입니다. 탄소 중립 카페 이런 식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자기 집에 쓴다. 우리는 탄소 중립 카페다라고 하면서 손님들을 좀 끌어들이고 또 이제 이렇게 그 전기를 통해서 야간에 산책을 하거나 조깅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조성하고 얼마 전에 가천 다랭이 마을에서 거기에 우리 젊은 후배 한 명이 밤에도 다랭이 마을에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조명을 좀 설치합시다 라는 이런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라는 거죠.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태양광 통해 전기 생산하고 그 전기를 통해서 다랭이 마을 야간 경관 조명을 해서 밤에도 다랭이 마을에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그거 구경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소 중립 카페 가서 차도 한잔하고 또 탄소 중립 숙소 가서 잠도 자고 이러면서 또 거기에 온 사람들은 또 뭐 상품권 가지고 또 그 상품을 지역에 활용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탄소 중립 정책을 사업을 가지고 좀 연계해서 하면 이런 사업들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맹상 시설도 만들고 또 숲속에 이런 독립형 쉼터나 이런 것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다 좀 연계가 되죠. 지난번 우리 포럼 했던 거랑. 그래서 이거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시설들을 만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저런 거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 집에 태양광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장사만 잘 되면 얼마든지 그분들은 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도 우리 집에 태양광을 얹어야지 공간만 있으면 얹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다 쪽으로 한번 레저 쪽으로 보면 미조의 국민과의 대화할 때 미조 우리 남해가 바다인데 유람선 한 군데 탈 데도 없다.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관광지라고 할 수 있냐? 그래서 유람선을 좀 운영할 수 있도록 뭔가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업을 할 때 무탄소, 무소음, 태양광을 활용한 그 소형 유람선, 뭐 버스 한 대 정도 손이 와서 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유람선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해서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면 의미도 있고 특별하기도 하고 또 이것들을 좀 소문내고 활성화시켜서 자랑도 좀 하면서 남해를 이미지를 높여나가고 하는 이런 방법도 우리가 좀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외국에는 이런 운영하는 데가 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웰리스 치유와 웰리스 힐링 휴양성으로 가면 굉장히 먹는 것, 미식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도 연관을 시킬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요새 스마트 온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스마트 농업. 유리 온실을 지어서 거기서 농사 짓는 걸 스마트 농업이라고 하는데 여름에는 냉방을 해야 되고 겨울에는 난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필요한 에너지들을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하면서 거기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렇게 지정받는 이런 식당들에 와서 탄소 중립 카페, 식당에 와서 그 생산된 채소나 그 자재를 가지고 요리를 하고 그것들을 거기서 먹도록 하는 좀 이런 시스템 또 관광 상품으로 개발을 한다는 이게 이제 일반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좀 운영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고 뭐 수업을 하고 하는 이런 체험 활동들을 체험객들을 모아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만들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남해를 아까 정은은 눈에 보이는 굉장히 아름다운 섬을 만드는 겁니다. 정은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정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청정남해, 기후. 우리는 이렇게 기후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바닷속도 들어가면 보입니다만 우리 그냥 안 보이는데 이런 활동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바다나 기후, 그다음에 눈이 보이는 환경도 굉장히 깨끗한 남해다라는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럼 그 이미지를 좀 홍보해서 남해를 청정남해라고 하는 세계적인 브랜드로 구축해서 남해를 관광섬으로 만들면 앞으로 우리가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들이 이제 쭉 추진이 될 텐데 우리 남해가 좀 독보적으로 차별화되는 그런 휴양섬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실현 가능한 하다 보면 또 좀 실천이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좀 이런 그 목표를 세우고 추진해 나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얼마든지 지금 제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남해 전체를 에너지 자립섬으로 만들거나 탄소 중립섬으로 만들겠다 이거는 사실은 고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목표지만 이런 목표를 향해서 탄소 중립 정책을 펴가면서 이런 사업들로 연결을 시키면 관광도 되고 재생에너지 생산하고 해서 또 그다음에 남의 이미지도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나 또 이런 것들을 홍보를 잘하면 전 세계적으로도 남해를 알릴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이런 정책들을 제안을 드리고 또 이런 일을 할 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하면 만약에 앞으로 우리가 뭐 추진할 때 아까 예전에 저런 이야기를 하더니 저런 걸 하려고 한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들 하면 또 좀 알려주시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금 제가 남해에 아쉬운 거는 아까 우리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가 되지 않고 있고 국민들의 동의를 못 받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니까 저 사업을 왜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뭐 참여를 하거나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좀 성과가 안 나거나 하면 굉장히 비판적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정책들을 말씀드리고 하는 이유들은 좀 이런 것들을 함께 공감하고 또 계획을 세울 때 함께 참여하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때 함께 참여해서 이런 사업들이 좀 성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가진 생각들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남해를 정말 깨끗하고 청정한 섬을 만들고 또 사람들이 남해에 와서 치유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관광 남해를 만들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민 소득이 증대가 되고 주민들의 생활이 편안해지는 그런 남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해 맞춤형 정책 비전을 제시해 주신 유경환 도의원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중 여러분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발제 내용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남해 발전을 위해 제언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남해군의 미래 핵심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정책 포럼 3차에 또 제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와서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그 유경환 도의원님 굉장히 신선한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자리를 우리 국민들이 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었고 솔직히 그래서 제가 그 아까 김현우 소장님께서 첫 번째 그 발제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 태양광 사업을 앞으로 계속 우리가 해야 되고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태양광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남해에서 쭉 살면서 가장 그 보기 좀 안 좋았던 게 뭐냐면은 초창기 그 태양광 사업이 우죽순처럼 막 펼쳐지면서 주변 경관하고는 너무나 그 안 어울리게끔 많이 그 설치가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과연 그걸 이제 저수지나 여러 가지 이런데 뭐 빈공터나 이런데 하시게 되면은 이 지금 포럼 자체가 그 정원의 섬이라는 그 큰 테마에서 그 가운데 있는 하나의 그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주변 경관하고 그렇게 안 어울린다면은 나중에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소장님께서는 만약에 태양광 사업이 활성화되고 각 그 면별로 부락별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주변하고 가장 어울릴 수 있으면서도 우리 삶의 좀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혹시나 있으면은 좀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관이나 미학이라는 것은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그 발전 효율하고 수익성만 갖고선 짠다는 거죠. 최대 면적으로. 예.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저거 몇 장만 좀 덜 깔아도 훨씬 나은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격거리는 지금 이 조례랑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격거리를 일정 완화하는 것을 조례 개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모든 계획에 경관 심의를 하자는 것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거는 뭐 외부 전문가를 모실 수도 있는 거고요. 해서 누가 봐도 이거는 거슬리지 않는다 또는 같은 그 발전 용량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나눠서 하거나 아니면은 약간 수익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경관으로서 양보를 하자 그런 합의를 도출하는 훈련이 되면은 사실 이것은 껌껌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몇 모델 사례가 만들어지면은 이렇게 타협을 하는 게 좋구나라는 게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그러면은 개발업자들도 그렇게 따라하게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관 심의를 하나의 요소로 넣어서 그 재생에너지를 인허가를 하고 추진을 한다라는 것도 오히려 남해에서 한번 그 모범 사례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계기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 운동형 태양광 우리가 그걸 입법 발의했죠.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예.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 남해가 점점 고령화되고 하기 때문에 유유지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보면 논밭에 태양광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능동형 태양광 그걸 앞으로 실제적으로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절대 농지에도 할 수 있게 될 수 있을지 그 절대 농지 했을 때 논농사 짓는 것보다 태양광 수익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직접 본인한테 답조한테 연결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데로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경우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입법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시행령, 그 다음에 시범사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오히려 저는 제가 거꾸로 좀 우려가 저도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절대 농지에서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은 계속 농사를 짓는 거를 6개월마다 1년 만에 보고를 하거나 점검을 하거나 해서 오히려 버려두는 땅이 아니라 계속 그 영농 활동이 이루어지는 태양광이 있음으로 해서 그렇게 좋은 취지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논농사 같으면은 기계화가 거의 되어 있죠. 사람 손은 거의 안 가기는 하는데 만약에 영농형을 한다고 하면 그거보다는 그 논콩하는 게 더 편할 수 있거든요. 콩 쫙 심어 놓으면 사실은 그거는 그냥 가만두면 자라는 거니까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그 작물 수입보다 태양광 수입이 많다고 하면은 농민들이 그 작물에 신경을 덜 쓰게 될 수가 있고 그러면은 패턴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 작물 심는 패턴이. 그럼 그게 좋은 것이냐?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또 어떻게 제 마음대로 생각을 하면 근데 이게 다 고령화 때문이거든요. 그래갖고 농촌의 젊은 분들이 좀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실험적인 작물도 하게 되고 또 손이 가는 것이라도 과감히 할 수 있거나 유지를 할 수 있거나 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갖고 영농형 태양광으로 추가 수입이 생기고 그게 마을 전체로 돈이 돌고 그 다음에 그게 청년들의 그 인입이나 정주 여건으로 이제 연결이 된다면 청년들이 또 들어와서
그러면은 콩 심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작물을 하거나 더 재미있는 유기농을 하고 싶어 라는 식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가급적 부작용이 적은 제도를 마련하게 노력돼야 되겠지만은 그걸 갖고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어떤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남해를 가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또 많은 어떤 구상 또는 이야기, 격려, 실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태양광을 해가지고 후회를 억수로 하고 있습니다. 왜 하느냐?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이 상업용이냐 개인 내 전기만 쓸 거냐. 옛날에는 다 개인적으로 농촌에 3kg는 뭐 보조받다가 다 한 말도 있습니다. 있는데 뭐 18kg라든지 뭐 36kg라든지 이래 하면은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도 처음에 홍보할 때 뭐 한 달에 뭐 5, 60만 원 들어온다 해가지고 쫄깃 해가지고 했어요. 실제로 해보니까 이건 아닌기라. 이 본전도 안 돼. 그러나 과연 이 오신 분들이 뭐 논이나 뭐 이런데 뭐 공동으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보조를 어느 정도로 한뭐 40~50% 주면서 태양광 하는 거하고 만약에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이 태양광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욕덕이 되는 거예요. 이 차로. 보조로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들 같으면 300이나 400 정도 보조를 하고 600만 원을 개인이 드는 거 같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이 대량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처음에는 한 3억 넘게 하고 했는데 크게 했는데 한 달에 한 300만 원 넘게 들어오더랍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자꾸 이 돈이 제기 들어오는 기라. 그럼 3억이 뭐 1년에 300만 들어 3천만 원 아닙니까? 10년이면 3억 아닙니까? 내 자본이 있어가지고 하는 거하고 대출을 내가 했을 때는 이는 많은 사업이더라고. 저 같은 경우도 대출을 내가지고 급히 하다 보니까 이자하고 원전하고 내 태양광 처음 해서는 한 달에 5만 원 들어올 때 있어요. 그때는 왜 그래 들어오냐면 비가 너무 많이 왔으니까 6개월 정도 이게 한 달에 10만 원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량으로 하면은 한전에서 그 발생하는 그 전기를 다 사가느냐 100%. 내가 알기로는 아닌 줄 알고 있거든요. 크게 뭐 10억 선, 몇억 선 사람들은 한 60, 70%, 80% 한전에서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저장이 돼가지고 옛날에 우리 태양광 그 배석처럼 불이 많이 나더라 아닙니까? 그러면 배락기가 이게 다 그 한전에서 안 사간 게 누적이 돼가지고 폭발을 해야 되는 거라 이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제가 몇 개 보니까 하동 화력발전소도 가면은 태양광 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시대면 소똥을 이용해가지고 그 발전소를 좀 몇 프로, 한 30%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남해 같은 경우도 지금 쓰레기가 억수로 많이 나온다 아닙니까? 해양 쓰레기라든지 뭐 우리 일반 쓰레기 놓으면은 쓰레기를 태워가지고 이 공동으로 이 에너지를 발생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없는지. 우리가 몇십 년 전에처럼 해양 쓰레기 태우는 가면은 바닷가 잡으면은 그 스티로폼이라는 그런 태우는 게 있어요. 그거 지금 무행지물 됐더라고. 그러나 공동으로 모아가지고 쓰레기를 태우면서 그 쓰레기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는지. 그런 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태양광 수익성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아까 그 쓰레기를 모아서 하는 처리해서 그것들을 좀 활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거나 다른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 사업들은 지금 시범 사업들로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좀 통영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게 이제 좀 성과가 입증이 되면 아마 이제 좀 확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에서도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뭐 이 한 곳쯤 쓰레기를 다 가져갈 수도 없고 거기에서 이게 좀 실효성이 있다 하면 이제 근역별로 한두 경남의 바닷가에 한 개 정도 더 해서 설치를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아마 아까 말씀드린 그 쓰레기를 활용하는 부분은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쓰레기를 산소가 없이 고열로 태우면 뭐 이렇게 탄소 배출이 안 되면서 거기서 뭐 석유를 이렇게 해낸답니다. 그래서 그게 물어보니까
그 수익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요. 이제 쓰레기 처리만 잘해서 주면, 넘겨주면, 쓰레기 분류를 잘해서만 공장에 갖다 주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활용해서 하면 이제 수익성이 있다고 해서, 이게 그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 좀 확산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도 그쪽 거 잘 되면 벤치마킹에서 우리 남해도 하나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햇빛 에너지 그 수익성 관련해서 좀. 근데 일단 쓰레기는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거는 처리를 계속 발전시켜야 되는데 하여튼 한국은 거기에 대한 투자가 너무 없었습니다. 그냥 묻다가 태우다가 이제 어떡할래 그러고 수도권이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감량화할 것 또는 재활용할 것, 다른 제품으로 만들 것 정 안 되면은 소각해 갖고선 최소 오염이 없도록 소각하고 에너지를 얻는 것까지 저는 다각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태양광은 초기 단계에서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투자라는 건 위험성을 수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근데 그게 되게 어려움을 좀 겪으신 것 같은데 인버터도 중간에 고장 나고 뭐 또 고치려면 또 돈 들고 그러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보증을 하는, 그러니까 혼자 고민하고서 이제 위험성을 안고 하는 게 아니라 군에서 보장을 하고 중앙 정부랑 협의가 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많아져야 된다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그 햇빛발전 협동조합도 거기서 이제 중요한 어떤 가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좀 자기가 이렇게 몇 킬로와트에서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가이드와 좋은 의미에서 거간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좀 부여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경기도 사례를 보면 이 태양광 햇빛발전소 이 조합에서 태양광을 관리해주는 사업도 함께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럼 막 닦아주고 이런 걸 해요. 효율을 높여야 되는데 괜히 그걸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까 어떤 분이 갈수록 뭐 이 돈이 작게 들어온다 이런 것들이 그런 걸 진단하고 하는 뭐 이런 일도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체계화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아직 남해는 이제 그런 사업들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아마 AGS 이제 관련 업체들이 하는 경우는 종종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앞으로는 우리 남해 내에서 그런 사업들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걸 좀 시스템화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뭐 다른 예. 저는 독일 마을 상가촌에서 왔습니다. 뭐 태양광, 태양열 이런 데서 앞에 좀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해봤지만, 그런데 그것도 저도 생기로 올려가 있습니다.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관광산업 아닙니까? 지금 포럼이 1차, 2차, 3차, 4차 관광산업에 되었는데 이 미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첫째. 그리고 우리가 그 해양 쓰레기 같은 거 이게 이제 소각 문제. 그거는 부산 신도시 해운대 신도시에 그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지역에 혜택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거는 그 생산 내가고 그래가고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보기에는 이 바다 해양화에 있으면 해양과 저도 농사도 짓고 관광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보바 이제 뭐 스마트 팜 교육도 가고 뭐 교육을 이래저래 많이 받아봤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해양도 보면은 우리 남해 지역은 뺑돌 사계 전부 다 마을이 있어갖고 그 전부 다 공동 그 어업점이 있어가지고 바다에 고기가 없어요. 다 잡아먹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가 부산에 이래 살다가 보니까 부산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어업을 하면 멀리 먼 바다가 나가는데 이거는 전부 다 이 지역에 저들어 가면 내가 낚시를 또 하면 낚시 고기가 없어. 고기 안 잡지. 그만큼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관광 산업이 이게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진짜 이게 너무 이게 복잡하니까 우리가 이 2020년도 보니까 이 민박 사업이 한 920개가 되더라고요. 우리 남해군이 920개가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나도 독일 마을에서 지금 뭐 우리 집이 좀 잘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요번에 뭡니까 들어오면서 설비치 들어오면서 이 절반은 탁 똑같이 났거든요. 아예 손님이 거의 없다시피. 그리고 또 뭐 그런 것도 있고 그거는 개개인의 사정이지만
앞으로 이제 920개 이제 민박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또 그 다른 식구들이 얼마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그래 아까 봐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건 청년들이 앞에 수입할 수 있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이 없는데 지금 나이도 나도 70인데 뭘 하려고 해도 힘이 안 돼. 어디 뒤에서 수선도 하고 이런 게 완전 농사도 지으려던 게 힘이 들면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청년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게 제일 정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스마트팜이고 뭐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청년들 그리고 빈집을 갖다가 활달을 시키고 어쨌든 사람들 들어오고 라면은 빈집이 많이 있어도 들어가 살 집은 하나도 없어요. 안 줘요. 그런 걸 정책적으로 이런 걸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이제 청년들이 오게 하고 그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큰 성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스마트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런 사업 일환으로 하는데 그게 참여할 수 있는 청년들은 극소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눈에 보이게 그 성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함께 하고 있고 우리가 다음 주제가 워케이션 스몰로라는 주제인데 이제 그 내용이 좀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청년들을 어떻게 우리 지역으로 불러들일 건가. 그래서 경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정착시켜 나갈 건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하려고 해서 또 그때도 한번 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오면 공주에 재민천이라고 하는 마을 호텔을 운영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한번 또 사례 발표를 해 주실 겁니다. 뭐 상주나 송정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사례들을 또 독일 마을은 지금 독일 마을 분들은 마을 호텔로 운영을 하시대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상가 문제는 좀 별도입니다만 또 상가는 어쨌든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야 장사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이제 관광객 우리 남해 방문 관광객이 700만 명이라고 하는데 다른 데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인들이 체감하기에는 여러 가지 오히려 더 장사가 줄었다라고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이렇게 느끼는지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 데이터는 직계상으로는 500만 명 하다가 지금 작년에 700만이 왔다고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왜 장사는 더 안 되는지 뭐 이런 걸 좀 분석을 해서 그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청년들이 들어와서 남해를 경험하고 남해 체험하고 그래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남해에서 살지는 않더라도 남해에서 일을 하면서 지낼 수 있는 이런 워케이션 섬으로 만들어 보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 뭐 치유, 휴양, 탄소 중립 이런 기반 위에 청년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또 다음 주에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저는 오늘은 탄소 중립 정책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관광하고 결합시켜서 하자는 제안을 드렸고 또 예, 맞습니다. 어차피 탄소 중립에서 조금 얘기가 벗어난 것 같으니까 이게 생각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정원에서 너무 좋게 들었거든요. 되게 딱 느낌이 왔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본 책 중에 지킬 박사 농업 하이드 시도 탐낸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유럽 연합에서의 그 농업 정책을 쓴 책인데 한국 분이 쓴 책인데 유럽에서는 농민을 국토 정원사라고 개념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토 자체를 예쁘게 단정하게 가꾸는 것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다라고 간주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매뉴얼을 만들고 그 매뉴얼대로 국토를 잘 관리하면 보조금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확량이든지 뭔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국토를 이렇게 지키고 가꿔주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 존재다라고 국가가 인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도 농민운동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 얘기는 많이 했는데 결국 뭐냐 하면은 좀 약간 좀 애매한 게 있는데 국토를 지키고 가꿔준다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아까 그 정원의 섬이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뭐 꽃나무를 예쁘게 심어서라기보다는 이 보물섬을 지키고 가꾸는 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공원을 많이 만드는 그러면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유지 관리비가 계속 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직접 살고선 다니는 데를 할 수 있는 만큼 가꿔야지 이제 추가 유지비 없이 더 사람들한테 그 향유가 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까 그 청년하고 연결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 정원의 섬
여기에 청년들을 정원사로 초대를 하고 빈집들은 정원사의 집으로 이렇게 좀 개방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기획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까 농업과 관련해서 또 정은 농업 말씀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정은의 섬 관련해서 혹시 그날 못 들으신 분이 계실지 몰라서 좀 추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가 맨별로 테마 정은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 했는데 그건 새로 완전히 조성하자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 그런 좌우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없으면 새로 만들어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남해 유배 문학관 공원이 정은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은이라기도 뭐하고 또 공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뭐한데 이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정원화하자. 좀 특징이 있는 이런 겁니다. 이수지 순국공원 같은 경우는 아까 의미니까 우리 전통 정원 전문가를 모셔서 좀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스포츠파크도 마찬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면 면별로 하나씩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시설들, 그 정원도 정원이지만 그 시설을 활성화시키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변을 좀 깨끗이. 그래서 우리가 정원의 섬이다. 정원이다. 이름 붙이고. 그래서 좀 특징 있게. 그 멋진 나무가 쫙 이렇게 만든다든지 정원이라고 해서 다 꽃나무 심고 뭐 이렇게만 하는 건 아니고 다녀보면 그런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미 좋은 나무와 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해서 완전 포토존도 만들고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사진도 찍고 즐길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만들까. 그래서 그걸 정원으로 이름 붙이자라고 하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다고 하고 최근에 그 삼동면 그 동천이의 그 사마천에 삼동면자님이 그 블루엔젤 그 키 큰 나무를 쭉 심어놨더라고. 내가 그래서 면장님 보고 저거 누가 했습니까? 면장이 했다 하길래 야, 그 면장님 나중에 한 20, 30년 후에 면장님 업적이 되겠습니다. 이래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그것도 하나의 정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네. 뒤에는 보니까 또 이번에 그 뒤에 유유농지에 다 유채식물과 깔아고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아까 말씀하신 농업 농지에 비어가 있으니까 갈아서 유채꽃을 심고 또 그것을 우리 그래서 남해가 전체 정원이다 생각을 하면 그것도 정원의 일부가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 뭐 이런 탄소중 이런 것도 좀 그런 일부라고 생각을 이해를 하시면 정원을 가꾸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뭐 질문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우리 주도 기사님. 저 설천면에 보면은 대국 산성 바로 밑에 이제 정태부락에 살고 있는데 저는 직업이 그 관광업에 대해서 전국주로 다니면서 많이 봤습니다. 정원도 보고 잘 해놓은 거 보고 그래서 남해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게 또 뜻대로 잘 안 되니까 좋은데 구경도 많이 하고 했는데 요 앞전에 그 설천면 그 지도자분들에게 대국 산성으로 올라가는 길이 정태, 내곡, 동비, 진목까지 포장이 돼가지고 길이 참 좋게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막 꽃나무를 심어라, 유채꽃을 심어라, 뭐 벚꽃을 심어라, 저도 막 이야기하고 그것도 뭐 건의도 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대국 산성도 살리고 그래서 그 올라가는 길이 한 5가지 길로 돼가 있는데 그 꼭 벚꽃나무보다 뭐 이리 보면 다른 데 보면 애기 동백꽃 나무 축제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럼 한쪽에 동백꽃 심고 그 다음에 남에서 좋아하는 그 치자나무도 참 좋습니다. 그 치자나무 한 줄 심고 또 벚꽃도 심고 뭐 목련이나 이런 꽃나무를 심으면 그 길이 완전 꽃길이 되어서 대국 산성을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관광 목적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 했습니다만도 오늘 또 그게 참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우리 그 장소가 좀 하려면은 좀 미흡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전라도 저 또 경상도 또 산중에 가보면은 산을 무의미하게 막 깎아가지고 좀 보기 안 좋게 이래 착착 바르게 해놨으면 좋겠는데 안 바르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제 생각입니다만도 이리 올라가는 길, 대국 산성에 올라가는 길이 4m, 5m 정도 폭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휴게소 가면은 우리 그 주차장 위로 태양광 쫙 해놨다 않습니까? 그걸 한 5m 넓이로 해가지고 그건 쐐기둥은 한쪽만 쫙 씌우면 되니까 그래서 그 길을 전부 다 태양광 길로 만들면 어떨까 하고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뭐
그러면 각 동네마다 그 사업이 내려질 것이고 동네를 벗어난 거는 뭐 남해 군 사업으로 하든지 그런 길 위로 해가지고 태양광 사업을 했으면 어떨까 하고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제 이야기를 꺼냈다 보니까 이제 정은과 관련해 제안을 해주셨고 대국 산성 부분은 어제 국민과의 대화 때도 새마을 지도자님들이 대국 산성을 좀 거의 좋은데 관광객들 좀 분리 들을 수 있도록 뭔가 꽃나무도 심고 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주셨고 그런 이제 문화재 또 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어느 선에서까지 가능한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그 문화재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자고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도 그 계획 중에 좀 들어있었습니다. 대국 산성의 위에 안에다가 뭘 좀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좀 바꿔서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지역에서 그런 요구가 있어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진행될 것 같고 아까 이제 길이나 주차장에 하는 부분들은 민간 사업자가 돈 벌려고 하면 투자를 작게 하고 많이 돈을 수익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들은 그럴 수는 없죠. 아까 말씀한 대로 경관을 보존하면 해치지 않으면서 생활상의 이 원칙들 가지고 가야 되니까 아까 좀 이객거리를 좀 유연하게 운영하는 대신에 경관 심의조례, 태양광 이런 굉장히 좀 좋은 정책 제안을 해주셔서 좀 이런 것도 활용하고 또 간에서 모양을 예쁘게 만드는 비용이 떠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다 보니까 간에서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들은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굉장히 미관을 예쁘게 해서 그 태양광 지붕을 설치하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놓은 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다니면서 유심히 보면 그렇게 해서 그런 유휴 공간들을 공공재산인 유휴 공간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할 때는 어쨌든 경관이나 이런 것들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나 개정들을 해서 제도를 운영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한 거리 저수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공론화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남해의 만의 제도, 조례,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사례들을 좀 전국화시켜서 또 우리 자랑거리로 만들고 그것을 또 우리의 관광 자원으로 만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누가 다른 분 계신가요? 예. 예, 반갑습니다. 남해군의 정현옥 의원입니다. 잠깐 답변을 드리려고 제가 했습니다. 어제 우리 그 국민과에 대한 설천면에서 나왔던 이야기라서 제가 어제 똑같은 답변을 또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번 2차 정책 포럼에서 치유농업에 관한 부분은 혹시 여기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치유농업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방 우리 정주덕 그 사장님께서 대국산성에 꽃과 나무를 심어서 그 산림공원 쪽으로 이렇게 만들자는 의견은 오래전부터 이제 해왔습니다. 근데 그 답변만 드리고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꽃과 나무를 식재를 하실 것 같다면은 새마을 협의회나 이렇게 그 사업 계획서를 넣어가지고 설천면 사무소에 사업 계획서를 넣어주시면은 산림공원과에서 꽃과 나무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임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임도에다가 4m든 5m든 10m든 그거와 상관없이 임도는 산불 예방용 소방차가 진입이 용이하도록 만들어놓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더 많은 정책성의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뭐 다른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된 이유로 그렇지 제가 정책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 위원장님께서 하신 부분이 청년들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런 기보다 저는 이제 우리 정책 포럼이다 보니까 남의 군민들 거기에 관심을 좀 더 가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남의 대학 이런 청년들도 있을 거고 그런 청년들이 외지에 안 가고 거의 한 뭐 80%, 100% 우리가 성공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을 펼쳐주시고 바라고요. 우리 어민들 쪽으로 한번 봤을 때는 보면은 거의 한 90%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 걸 한번 염두에 두시고 뭐 때문에 실패했는가 그런 것도 한번 더 봐주시고 외지만 찾지 말고 여기 계신 분들, 청년들,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 한번 챙기셔가지고 좀 정책을 펼치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원칙은 분명히 진짜 그 원칙을 지키면서 일을 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 그 일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정책 포럼이라서 우리가 앞으로 좀 지향해야 될 정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제가 이제 선거에 출마하거나 할 때는 이제 공약들은 따로 이런 정책들에 따른 구체적인 공약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우리 남해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정책과 관련 말씀을 나누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좀 계획들을 세워서 또 말씀드리고 함께 의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들은 분명히 가지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남해 추ገብ을 이끌고 있는 남해 추ገብ장 김승찬입니다. 탄소 중립하니까 상당히 축산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소가 배출하는 탄소량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렇게 언론에 떠들고 해가지고 한우를 키우거나 축산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거기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건 예로 과거에는 소를 키울 때 우리가 소를 밀식을 해가지고 발효가 되지 않은 그런 분변이 발생하면서 탄소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하나 지금은 이제 제도적으로 번식우는 3팽 이상이 있어야 축산하고 비육우는 2팽 이상이 있어야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있는 발생량이 좀 많이 갱감이 되고 있고, 또 지금은 사료도 만들 때 안전바로사로 해가지고 주다 보니까 소화 효율이 옛날에 62% 1위 나왔는데 지금은 80% 이상 사료 효율을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 효율이 높은 만큼 분변으로 인한 발생량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군 자매 도시 전라도의 한 시군에는 안전바로사료 공장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가지고 그 지역 축산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남해도 아마 그런 걸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축산이 남해도 상당히 활기를 띠고 있었는데 지금 이세농들이 많이 안 들어와가지고 축사가 지금 빈축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축사를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하면은 상쇄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축사 위에 지금 남해도 많이 태양광 발전소가 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축사 위에다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을 했는데 탄소를 발생시키면서 또 그런 사업을 하니까 그게 아마 상쇄되는 걸로 그렇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축사를 활용해서 축산 농가들이 하고 있으니까 탄소 중립의 어떤 역할을 같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업촌 자원이 없다 하는데 우리 축산 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세농들이 많이 들어와서 상주를 하면서 그 축사를 활용해서 산업을 일으켜야 되는데 저희들 축협의 조합원 중에 45세 미만 청년 조합원이 23분이더라고요. 아주 열악합니다. 계속 이렇게 가면 남해가 침체길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료 같은 걸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바로 공장도 있으면, 안전 바로 사료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있으면 아마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입안이 되면은 아마 남해 축산도 발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같이 사는 남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협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좋은 정책 좀 아이디어들을 보내다가 좀 정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제안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의논해서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앞으로 자체 지금도 태비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사료 공장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실제로 좀 따로 군의 행정 담당하는 분들과 같이 좀 협의를 해서 어떻게 우리 남해에 필요한 사료 태비 공장, 사료 공장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거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계획들이 수립이 되면 또 저는 또 도비, 국비 확보에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서 분야별로 하나씩 좀 개선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기 제 발표 때도 그 소하고 논을 다 없앨 수는 없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게 현장에서 그렇게 상세 노력도 하시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시는 게 저는 되게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정원 얘기 나왔는데 정원 영어로 가드닝인데 그 영어로 가드닝은 진짜 실제로 작물을 키우고 기르는 것까지 포함을 하는 개념이 우리 정원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드닝 그렇게 보면은 이 정원의 섬 정원에는 소도 정원의 일부입니다. 그렇게 가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원의 개념을 좀 크게 우리 남해 전체가 정원이니까 우리는 다 가드닝 그 정원사들이고 그 일부도 다 정원의 일부, 집도 정원의 일부고 뭐 이렇게 다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가 좋고 뭐 또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해야 될 일에 대한 것들도 퍼뜩 생각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예 없으면 맞춰도 될까요? 네. 오늘도 뭐 굉장히 이렇게 또 늦은 시간까지 동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또 우리 정현욱 의원님이랑 하복만 의원도 와 계시고 했는데 우리가 내빈 소개 이런 걸 안 하다 보니까 좀 결례를 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아직 두 분이 더 남았습니다. 4차는 다음 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케이션 섬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고 마지막 주제는 관광객들이 700만 명이나 온다는데 남해읍에는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남해읍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관광객들이 남해읍에 들어오게 만들면 좋을까 하는 방법들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남해읍 여행자들의 거리로 만들어보자. 남해 여행 온 사람들은 읍에 꼭 들렀다 가도록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또 토론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말씀드리고 또 우리 참석하신 분들 의견 듣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져서 또 정책에 반영되고 또 그래서 남해가 좀 더 계속 발전해 나가는 좀 이런 모습들을 기대하면서 이 정책 포럼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에도 또 귀한 시간 내에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